1592년 임진년 7월 8일 이 바다의 드넓은 날개가 펼쳐졌다. 거대한 학의 날개, 조선 수군의 학익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 적선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키고 9천여 명의 왜군을 수장시킨 한산 대첩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해저이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이순신의 전투 보고서를 토대로 한산 대첩과 학익진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제 뒤로 펼쳐진 평화롭기 그지없는 푸른 바다. 이곳은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인 한산 대첩의 현장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졌던 곳이죠. 이 한산 대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학익진입니다. 학익진. 이순신은 장계에서 마치 학의 날개를 펼친 듯한 진법을 통해 일본 수군의 압승을 거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학익진은 과연 어떤 진법일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한산 대첩의 현장에서 학익진과 한산 대첩의 승리의 요인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은 무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기록을 남겼다.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고 있는 그의 기록물들. 전란일기인 난중일기를 비롯 왕에게 올린 장계들이 남아있다. 이들을 총망라, 정조 때 이충무공 전설을 편찬했다. 이들 중 견내량 파외병장은 한산대첩 보고서다. 장계는 이순신 함대가 당포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다. 이순신 함대는 여수를 떠나 3차 출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통영의 섬 미륵도에 있는 당포. 이곳은 한 달 전 2차 출전 당시 적을 대파한 적이 있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이날 중요한 정보가 입수됐다. 미륵산으로 피해 있던 피난민이 결정적인 제보를 해온 것이다. 여기 다리 보이시죠? 예. 저기가 바로 견내량입니다. 예. 혹자는 견내량에서 보았지 여기서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동풍이 불었다고 나옵니다. 예. 동풍이 분 날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요즘도. 그때는 지금과 같이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맑았겠죠. 교각 셀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도 교각 숫자가 하늘에 보이시죠? 예. 그래 교각보다 더 큰 외적의 함선을 70척 왜 못 셉니까? 700척 같으면 못 세겠지만 그래서 해가지고 중국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산도를 가운데 두고 당포에는 조선 수군이, 견내량에는 일본 수군이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견내량은 통영과 거제 사이의 바닷길, 최소 폭 180m, 길이 4km의 좁은 물길이다. 당시 일본 수군이 정박한 곳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장군도 그래 하겠어요. 통신수일에 대해서 뭐 하러 그럼 70여 척 머물렀다고 하는 포구가 바로 이 포구입니까? 예. 바로 여기 요 땅 전부가 그 당시에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에 있는데 비닐하우스 있는 저 마을 안에까지가 말이죠. 전부 포구로 다 되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김천손이라는 인물이었다. 조선 수군이 이제 그 김천선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이제 그 획득한 시기가 그 저물 무렵, 해가 지어가지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나 일본 수군 할 것 없이 이제 그 해상 활동을 안 하고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런 그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 즉각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작전회의를 열었다. 원균은 곧바로 견내량으로 쳐들어가자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다. 정면 공격만 주장하는 원균. 이순신은 그런 원균을 향해 병법을 모른다고까지 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병법에 능숙한 장수였다. 발포만호 시절 전라감사 손식이 병법에 대해 물었다. 이순신은 각종 진법을 그림을 그려가며 능숙히 대답해 전라감사가 감탄했을 정도였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수륙병진책을 추진했다. 육군의 진격에 맞춰 수군이 바다를 통해 보급을 하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막혔다. 뜻밖의 복병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있었던 것이다. 첫 해전 옥포부터 연이은 7차례 해전에서 일본군은 단 한 차례도 조선 수군을 이기지 못했다.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가 막혀버린 것이다. 일본 수군의 연이은 패배. 도요토미가 특명을 내렸다. 일본의 정예 장수들에게 연합수군을 구성, 조선수군을 먼저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바다의 제해권을 두고 조선수군과 외수군에 피할 수 없는 일전이 예고된 것이다. 도요토미 특명으로 한양까지 진격했던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다시 남하해야 했다. 와키자카를 급거 부산 쪽으로 이제 후퇴를 시켜서 뒤로 나와서 수군을 정비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이제 그 일본의 수군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을 말하면 이제 도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수군들을 소위 2세 수군, 2세 지역인데 2세 지역의 수군들을 여기에 합류를 시킵니다. 대규모 일본 정예 수군을 맞이한 이순신. 그는 전투 장소를 고민했다. 좁은 바다 견내량은 200여 척의 함선이 전투를 치르기에는 적합치 않았다. 대신 그는 한산도 앞 넓은 바다를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전투는 이순신의 작전대로 시작됐다. 조선 수군은 당포를 출발, 한산도를 지나 견내량 쪽으로 항진했다. 비장의 신무기 거북선과 주력 전선 판옥선, 그리고 보급선 등으로 구성된 80여 척이 넘는 대함대였다. 마침내 조선 수군은 적의 정탐선을 만났다. 이순신은 즉각 대여섯 척의 판옥선으로 이들을 뒤쫓게 했다. 한산대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조선군 유인 함대는 견내량에 정박해 있던 왜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적도 응전을 해왔다. 치열한 접전이 이어진 지 30여 분. 공격을 퍼붓던 조선 함대가 뱃머리를 돌려 물러나기 시작했다. 유인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군은 말려들었다. 전 함대가 돛을 올리고 추격해왔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졌다. 추격전은 30여리에 걸쳐 이루어졌다. 좁은 수로 견내량을 벗어나자 마침내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나타났다. 순간 조선 함대를 뒤쫓던 일본군은 경악했다. 수많은 조선 함대 본진이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이다.